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비과세 배제에서 양가로 2번 허위 신고까지 설명드렸죠. 예, 맞나요? 예, 양가로 3번 고가주택하십니다. 자, 고가주택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허위 신고보다는 고가주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잠깐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334쪽 보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고가주택. 자, 정리합시다. 1번 비과세에서 배제가 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어느 당시 여러분 밑줄 양도 당시 그러니까 고가주택 여부는요 취득 당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로지 양도 당시 자 무슨 가액 여러분 실지거래가 왜 양도니까 실지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지거래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 결론 이거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럼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원의 양도면 딱 무슨 주택이야? 딱 9억 원의 양도면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9억 원을 뭐 해야 된다니까? 초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 9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주택이 된다? 고가 주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331조 오시기 바랍니다. 331조.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게 무슨 주택이다고 여러분? 고가 주택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서민들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니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다시 한번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남자가 아니래. 그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니면 뭐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적어서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출전이 전액과세한다. 양도차익 전액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다.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하냐? 안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이게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안분 계산.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나눠서. 그럼 이때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에서 무조건 상수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해 양도가액을 어떻게 하라? 나눠라 그 얘기죠. 요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세팅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고요? 양도가액에서 얼마 빼라고 여러분? 9억을 뺀 가액. 이거를 뭐로 나누라? 양도가액으로 나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9억 양도가에서 빼는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야? 고가 주택이야? 딱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이라서 네. 일반 주택가격을 과세가에서 뺀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대로 뭐로 해주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주택가 똑같이 9억 원은 그대로 비과세 해주마. 그리고 양도가에서 9억을 뺀 금액 양도가에서 9억을 빼고 남은 금액 요게 바로 뭐를 말하냐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죠.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죠. 요 부분을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과세하겠다. 요걸 꼭 여러분 고가주택에서는 요 안분 계산이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 자 가장 쉬운 숫자 10으로 합시다. 10억 원에 양도했대. 얼마? 10억 원. 그러면 9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여러분? 9억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남은가? 1억. 1억 원이 바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죠. 그 1억 원을 양도가 얼마? 10억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그러면 결국은 10%만큼만 뭐 하는 거고 과세하고 나머지 90%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로 가는 거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안분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잠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은
자, 375쪽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375쪽 잠깐 올게요. 적어놓으세요. 375쪽 적어놓으시고요. 오셨어요? 자, 오셨으면 여러분 거기 그림 있죠? 고가 주택의 계산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 주고 사서 7억 주고 샀답니다. 7억. 그래서 몇 년 보유하다가 3년을 보유하다가 얼마 양도했다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몇 년 보유했다 여러분? 3년 보유. 자, 그럼 이걸 보죠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만 이렇게. 자, 취득을 할 당시 얼마였어요 여러분? 7억 원이었죠. 자, 그리고 3년을 보유했대요. 그리고 지금 처분한 거죠. 양도했답니다. 얼마에 양도했대요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대요. 그럼 어쨌거나 7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어요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죠.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서 7억 원에 사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10억 원에 팔았다는. 하여튼 이게 뭔지는 관계없지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양도차익은 3억이 남은 거죠.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몇 년 보였고 3년 보였고 자 여기다가 조건 붙이네요. 1세대 몇 주택이었대? 1주택이었대 여러분.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보였으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야?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죠.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데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도가가 얼마다 보니까 10억 원이다 보니까 10억 원이다 보니까 무슨 주택이 걸렸네? 고가주택이 걸렸네. 예. 그럼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뭐 하는데 과세라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도차익 얼마에서 양도차익 얼마 3억 원 이걸 다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하라? 안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가 얼마에서 10억에서 예, 무조건 상수 얼마?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연히 양도가 얼마? 10억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그러면 결국은 양도차익 3억 중에서 10% 얼마만? 3천만 원만 과세하는 거죠. 3천만 원만. 3천만 원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양도차익 2억 7천만 원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예, 비과세가 하는 거야. 응? 2억 3억 중에서 얼마만 과세하고 여러분? 3천만 원 10%만 과세하고 10%만 과세하고 나머지 90% 3억 원의 90%는 얼마? 2억 7천만 원 어디 갔어요? 예, 비과세로 갔다고 여러분. 비과세.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고가 주택일수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죠. 양도소득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죠. 만약에 2주택일 때 양도 당시 몇 주택? 2주택. 그럼 양도 당시 2주택이라서 비과세 요건 충족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그럼 양도세 얼마 과세가 되는가? 3억 다 과세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무슨 요건 충족하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하니까 3억 중에서 몇 프로? 10%는 얼마만 과세하고 3천만 원만 과세가 되고 얼마? 2억 7천만 원 올라간 거 여러분 비과세로 간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고가 주택일수록 무슨 요건 충족해라? 비과세 요건 충족하죠. 그러니까 강남에 저 예전에 압구정동 뭐 이런데 옛날에 아파트 분양받아 갖고 뭐 5억, 4억, 5억 원의 분양을 받았고 지금 25억, 30억 원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이 별로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 25억 원이 양도했다.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이죠?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것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하죠? 안분 계산하죠. 그리고 장기 보유투표를 몇 프로까지 받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80% 양도책에 80%까지 공제를 받았으니까 실제 25억, 30억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적게 나온다. 그것 때문에 올해 개정이 된 규정이 있죠. 자, 요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예. 여기까지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시 비과세 올게요. 자,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은 밑줄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우리 뭐로 본다고 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주택.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러면 1세대가 주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권을 제목이 길죠. 쭉 그래서 마지막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뭐하는 주택? 양도하는 주택.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지금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을 양도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주택 외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우리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주택자로 본다? 2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원칙. 따라서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원칙.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외가 있죠. 예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어놓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으면 여러분 실무 나가서 참고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 348쪽 적으시 바랍니다. 348쪽. 348쪽. 저 10번 있죠. 348쪽에 10번을 보아야만 여러분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같이 주택가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 입주권을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몇 주택자다? 2주택자 따라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요 2주택이 된 것이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준다?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348쪽의 10번입니다. 더럽게 많아요. 규정도.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외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맨 밑에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배율, 즉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에 토지일 때는 몇 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여기까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밑줄 여기까지. 그래 적으세요. 이게 기준 면적 이내분이고 기준 면적 이내분은 뭘로 가고? 비과세고. 자, 결론. 거기 뭐 하는 토지죠, 여러분? 초과하는 토지. 초과분. 과세죠. 자, 여러분. 주택가 그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주택가 그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주택은 물론 부수 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 받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수 토지는 여러분 면적의 제한을 받아서 항상 기준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분만 기준 면적 이하분만 뭘 받을 수 있는 거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기준 면적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어떻게 하냐? 그는 주택 정착 면적의 주택 정착 면적, 즉 토지에 닿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건물 중에서 토지에 닿고 있는 면적 여기다가 도시 지역 아니면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몇 배 여러분? 10배를 곱해서 기준 면적이 나오고 이내의 토지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주로 단독주택일 때 적용되겠죠. 공동주택일 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공동주택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 토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에 적용한다고 여러분? 단독주택, 그래서 전원주택. 그래서 앞마당 넓은 단독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시외곽 나가면 뭐 시외곽 굳이 안 나가도 뭐.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332쪽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세 가지 조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셋째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한다. 요 요건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각 조건에는 무슨 규정이 있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즉 1세대 예외 규정이 있고요. 1주택의 예외 규정이 있고요. 2년 이상 보유 거주 예외 있는데 요때 여기서 가장 어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1주택과 보유 기간의 예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세대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죠. 자, 세대 나와 있죠? 1세대란 332쪽이요. 맨이 1세대란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면 가족 집단이야, 여러분. 그래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자 본인. 여기 거주자 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거주자.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주자만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과세는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 비거주자한테까지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본인 그리고 누구죠 여러분? 왼수란다. 배우자죠. 네. 그리고 가족. 그래서 본인 외에 최소한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배우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야.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있었죠.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날 가족 집단을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다만 올해 거기 개정이 돼 갖고 배우자 옆에 이런 말 있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법률상 뭐라 했대? 이혼했대. 근데 같이 살고 있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은 이때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배우자로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혜택을 줄 때는 혜택 줄 때 상속을 받았을 때 배우자 간의 상속 공제라든지 배우자 간에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 공제라든지 이러한 혜택을 줄 때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불이익을 줄 때는 사실상 배우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법률상 배우자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배우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제 금액이 무제한으로 갈 수가 있죠. 여보세요.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에 사실상 배우자로 하면은 무제한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혜택을 줄 때는 누구만을 말한다, 여러분?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줄 때 또 특수 관계의 범위를 포함할 때 이럴 때는 어디까지 포함한다, 여러분? 사실상 배우자죠. 그럼 결론 이거는 무슨 개념이야? 지금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야. 여기는 사실상 배우자입니다. 사실상 배우자.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부부 갑과 을이 있어요. 부부 갑과 을인데 갑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을은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각자 1세대 몇 주택이죠? 이렇게 되면 1세대 몇 주택이야? 2주택이죠. 2주택.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혼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혼하면 각자 뭐가 되는가? 각자 1세대죠? 세대가 분가되고 남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혼했으니까. 그러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동안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뭐가 됐지만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은 계속 무슨 관계를 유지하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뭐로 보겠다? 1세대로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 유지를 갖추는 여기 밑줄 생계 유지. 요 가족은 여러분 가족은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뭐를 같이 할 때 여러분 생계 유지를 갖춰야 됩니다. 생계 유지를. 그러니까 생계를 달리하면 이때는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족은 반드시 생계 유지를 갖추는 거고요. 거주자와 배우자는 무조건입니다.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슨 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 세대가입니다. 동일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사업상,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집 아저씨 어디 내려가 있어?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럼 그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야, 남의 집 아저씨야? 잘 판단해. 우리 집 아저씨야, 남의 집 아저씨야? 조금 이상한데. 자, 우리 집 아저씨 여러분 찾아와야 돼. 집당 아저씨 찾아옵시다. 자, 그래서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 배우자는 무조건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가라 2번 1세대 예외 있네요. 1세대 예외. 얘는 뭐 시험에 답으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즉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뭐를 본다? 1세대를 본다는 얘기다. 1번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자, 몇 살 이상이면 30세 이상이면 뭐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 여러분.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뭐 했다 여러분? 이혼했답니다. 저거 돌싱 또는 제2의 인생. 자,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무슨 말인지 어렵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한마디로 여러분 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 얘기야. 경제활동을 하면서 알바비 이런 알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몇 살이 안 돼서도 30살이 되지 않았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1번과 3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1번은 몇 살 이상이기만 하면 30살 이상이기만 하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번은 30살이 되지 않았어도 예,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까지는 인정하지는 않겠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삐리까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했다? 결혼했다. 이건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성년의제되죠. 그럴 경우 또는 가족이 다 사망해서 혼자 남아있을 경우 그런 예외적인 건 1세대 인정해 주다 합니다. 거기 판례 사례 보시면요.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자 밑줄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다. 그러면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 또는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를 본다 여러분? 동일한 세대.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무조건 동일 세대야. 따지도 마죠. 묻지도 말어. 부부는 뭐야? 동일 세대.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개념 갑시다. 자, 두 번째 이제 국내에 주택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 그럼 요때 요 주택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맨 밑에 332쪽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이라 나왔죠. 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뭐냐? 정의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같이 보죠.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자, 밑줄 결론이 이거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게 주택이란 정의입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 즉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다는 얘기 여러분. 또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이시 없이 사실상 뭐로 사용해야 동그라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때 이 주거용이라는 용도가 분명하지 않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 용도로 가는 거죠 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볼게요.
공동 소유주택이 있네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 자, 밑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대. 자, 여기 A주택이 있는데요. A주택이 있는데 요거를 갑과 을이 갑이 60%, 40% 이렇게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요 A주택 누구 거로 볼 거냐? 지금 그 얘기야. 그럼 누구 거로 보라고? 공동세자 각자. 그래서 갑도 몇 주택? 1주택. 을도 1주택으로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양가라 3번 공동상속주택 봅시다. 자, 여기는 밑줄 상속으로 이 말이 들어왔죠. 상속으로. 이게 양가라 2번과 다른 점이야. 그래서 양가라 3번 즉 뭘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일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는 얘기야. 이게 공동상속주택이래. 이게 공동소유주택일 때는 각자 1주택으로 봤는데 공동상속주택일 때 누구 거로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법률적 보면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결론. 즉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거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거기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이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의 밑줄. 당해 주택에 뭐 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중에 마지막 히든 카드 뭐야? 연장자. 그럼 이거 A주택을 갑과 을이 60% 40% 자 뭐 하고 있으면 공동 상속하고 있으면 누구 주택을 보라는 얘기 여기는 누구 주택을 보라고요? 갑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갑이 몇 프로니까 60%.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가장 좋은 지분으로 갖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A주택을 나의 주택으로 보질 않으면서 나의 주택을 보지 않으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비율은 몇 프로야? 그렇죠. 51%와 49%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럼 몇 프로 더 갖고 있으면서 얘는 2% 더 갖고 있으면서 주택으로 잡히는 거고 얘는 2% 적게 갖고 있으면서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 몇 프로 더 가지셔? 2% 더 가지셔. 형님이니까. 그럼 어이 고맙다 아우. 그 네가 형 생각할 줄 알구나.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네 여러분. 맨 밑에 겸용주택 밑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밑줄 하나. 그다음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경수가 두 가지야 여러분. 예. 이럴 때는 자 동그라미 어떻게 하라? 전부를 주택으로 보래. 전부.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즉 주택과 상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택 외의 면적을 뭐로 생각하고 여러분? 상가 면적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오히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어떻게 하거나 적거나 같을 때 저거 밑줄 적거나 같을 때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이하죠. 이하. 그러면 그때는 주택 외의 부분 즉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려워.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자 결론 겸용주택이 나오면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 등의 면적보다 이상 죄송합니다. 초과죠. 주택 면적이 상가 등의 면적을 초과한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부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입니다.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라. 그입니다. 근데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을 비교했더니 뭐하거나 같거나 오히려 주택 면적이 적대. 그러면 이때는 뭐만? 주택 부분만 뭐로 보는 거고 주택으로 보고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주의사항 주택으로 보는 거와 주택으로 안 보는 게 차이점 뭐야? 주택으로 보는 거와 주택으로 안 보는 게 그 뭐 주택으로 볼 때 하고 안 볼 때 뭐가 달라지는가?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으로 안 본다라는 것은 무조건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조건 과세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 A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A 건물이 있는데 주거용과 상가 이렇게 겸용주택이야. 건물은 100제곱미터 여러분. 얼마? 100. 근데 주거용이 60제곱미터고 여러분. 상가가 얼마 돼? 40제곱미터. 또 하나는 반대로 주거용이 40이고 상가가 60제곱미터인 구분해서 판단해 보자는 얘기야. 구분해서. 그러면 첫째, 주거용이 60이고 상가가 40일 때 판정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주거 면적이 얼마고 60이고 상가 면적이 얼마니까 40. 뭐가 더 커? 주거용이 더 크죠?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보라고 전체. 건물 전체. 그러니까 얼마를 100제곱미터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주택으로 보라는 것은 뭐란 얘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얼마 돼요? 60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얼마만? 40제곱미터만 주택으로 봐서 요것만 뭘 봐도 비과세를 받는 거고 나머지 60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과세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자, 5번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입니다. 밑줄 각각 하나의 주택. 각각.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인가 보죠? 그래요?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안 배웠어요? 공동주택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 얼마? 예? 어쩌라고? 초과하면 뭘로 보고? 아니 공동주택일 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거 안 배웠냐고.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인데 이거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해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 주택 보는데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밑줄 하나의 매매달 즉 하나의 매매달의 양도 밑줄 일괄 매도를 말하는 거죠. 일괄 매도하면 이때는 뭘로 봐라? 전체를 1주택 하나의 주택을 본다. 1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야. 다가구 주택은 실무상 당연히 1주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335쪽 1세대 1주택의 특례 5번 갑시다. 별표 3개.
자, 얘는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은 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주택이 된다고 여러분? 1주택. 근데 얘는 2주택인 거야. 근데 그 2주택이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너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잡으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첫째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거주 이전 등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자 법조문을 보면은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부터 넘기세요. 336, 337, 338, 339, 340 그리고 341쪽까지 오세요. 341쪽 오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신 것이 바로 맨 위에 여러분 341쪽의 맨 위에 1세대 1주택 특례 비교 박스 있죠, 여러분? 그걸 보시 바랍니다. 별표 3개. 그래서 341쪽에 박스 나와 있는 게 가장 지금 넘어온 부분은 엑기스를 뽑아 놓은 거야. 엑기스.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나오면 답은 요 안에서 찾을 수 있게끔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조금 보충 부분은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시적 2주택이다 합니다. 자, 그렇다더라도 즉 요거는 뭡니까?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죠. 그럼 여기부터는 몇 주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종전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지 못하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주택이 됐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죠, 여러분? 2주택이 됐죠. 그럼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즉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여러분? 3년 이내. 어떤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 당시 몇 개지만 2개지만 너는 몇 주택으로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 여러분. 오케이? 예. 그래서 결론 냅시다. 내가 지금 양도 당시 주택이 몇 개라 하더라도 2개라 하더라도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거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지나서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몇 개이지만 2개이지만 몇 개로 봐주겠다? 하나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2주택이라더라도 몇 년의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3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럽니다. 3년 안에 하나 빨리 처분하라. 그 대신 반드시 어떤 걸 먼저 처분해야 돼 여러분?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아라 그러니까 이거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먼저 팔아야 돼 반드시 어떤 주택? 종전주택.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어떤 주택을 양도하라 했어요.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렇죠. 박스에. 근데 작년에 개정된 게 뭐냐면 이때 요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이 어디에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즉 이게 2개 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돼. 서울에 주택을 하나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하나 또 추가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 2주택. 그래서 요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이 다 어디에 있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을 3년에서 몇 년으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얘기야. 불이익을 주는가? 남들은 몇 년에 처분하면 되지만
3년 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얘는 2년 이내 처분하게 하면 기한을 2주택 해소 기한을 단축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다면은 요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래서 서울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뭐하면 추가 취득하면 결론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2년이다. 금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 제가. 담배를 끊었더니 더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지금 계속 다운되고 막 힘이 없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봤더니 금단 현상인 것 같아. 짜증나고 막 그냥 힘들고. 네, 죄송합니다. 자, 요거 갑시다. 뭐지? 이제 노부모 동거봉양이죠. 자, 요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식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몇 살 이상이다 보니까 60세 이상, 요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60세가 무슨 노인이냐? 아니야. 여기서 60세는 노인으로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은퇴 후. 그럼 은퇴 후 하고 나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대접을 못 받죠.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나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은퇴 후 이제 자기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대. 그러니까 처가 뭐라 그래? 헛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 60세 이상을 인 부모님을 뭐 하기 위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 합가했죠. 세대를 합쳤다 그 얘기야. 세대를 합치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이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지 않냐?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어떻게 2주택 된 거 아니냐? 좋다. 이거 예외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몇 년에 처분하라? 2주택이 된 상태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라. 어떤 거 처분하라? 부모님 거, 자식 거. 그거는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래서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죠. 오케이? 요거와 똑같은 개념이 이제 바로 뭐죠, 여러분? 혼인이죠. 혼인. 즉 남자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남자와 있는 여자가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여러분? 혼인한 거죠. 그러니까 몇 주택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럼 이때 이게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럼 하나 빨리 처분하라. 몇 년 이내 처분하라 여기는? 5년. 여기서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부모 동거봉양은 몇 년이고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이내에 2주택 상태를 끝내야 돼.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 노부모 동거봉양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 다음에 혼인일 때는 몇 년이다? 5년 이내다라는 거 꼭 잡으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요거 좀 적어놓으세요. 취약이라든지 근무상이라든지 질병의 치료 등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 수도권 밖의 주택,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이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특정 주택과 특정 주택 하나와 그다음에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항상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절대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특정 주택과 대응되는 게 그냥 일반 주택이야.
일반 주택이 뭐냐 물으시면 요 특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는가. 그래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 주택인 상태에서는 자 이러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이라는 치료 등의 사유가 해소가 되면 이러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유가 해소가 된다. 자 여기는 몇 년이죠 여러분? 3년.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일시적 2주택 그다음에 노부모 동거봉양 양가로 3번 혼인 양가로 번 수도권 밖의 주택 요 네 가지는 특징이 2주택 상태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해소하게 돼 있죠. 그 우리 책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2주택 해소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몇 년 이내 처분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시적 2주택 때 몇 년 이내? 3년 이내.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 인한 2주택 해소기간은 10년,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5년, 그다음에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2주택 상태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여러분? 3년 이내죠. 3년. 요거 2주택 해소 기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때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죠. 다섯 번째는 이제 뭐죠,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이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을 갖고 있답니다. 즉 상속인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던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특정 주택과 그에 대응되는 무슨 주택이 나오면 일반 주택이 나오면 어떤 것부터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부터는 특징이 뭐냐? 여기부터 특징이 뭐냐? 여기는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처분하라라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 여기 4번까지는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5번부터는 상속받은 주택부터는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상속은 예외로 인정해 주지만 증여로 인한 2주택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증여로 인한 2주택은 예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무슨 주택 있죠, 여러분? 무슨 주택 있어요? 문화재 주택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나 또는 지정 문화재인 주택 하나와 그에 대응되는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 2주택을 갖고 있다더라도 어떤 주택을 먼저 양다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다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자, 7번 뭐가 있죠? 이제 농어촌 주택인가요? 자, 농어촌 수도권 외의 읍 또는 면지역에 귀농, 이농 또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역시 무슨 주택을?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래서 몇 주택 상태다? 2주택 상태다.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면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은 역시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게죠. 자, 그다음에 8번 보죠. 자, 임대주택이죠. 장기 임대주택. 여기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걸 말하는 거죠. 의무 임대 기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이죠. 가정 어린이집.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장기죠. 자, 장기 임대주택 5채를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몇 채를 갖고 있냐? 6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6채를 가지고 있는데 5채는 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서 구청, 시군 구청에 등록돼 있고요. 세무서에 등록되는 임대주택이라서 장기는 8년 이상, 단기는 4년 이상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때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면
거주주택입니다, 여러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여기서는 최소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너는 지금 몇 개이지만 임대주택 5채와 거주주택 한 채 몇 채지만 6채지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또 나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 2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왜 갖고 있다고요? 가정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택 2채에서 어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여기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341쪽의 박스 내용입니다. 그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잡으시고 본문을 들어가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 이걸 잡지 않고 본문 들어가면 여러분 자꾸 예외가 많아갖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걸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342쪽부터 제가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보완 정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345쪽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의 예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